독일과 일본을 제친다. 전 세계 기술 패권 지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이어온 G7의 초롱성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이봐요, 한국. 지금 제정신입니까? 영토 107위가 감히 우리 G7 선진국들을 제치고 AI 4위라고요? 베를린 경제연구소,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AI 경쟁력 순위. 한국이 17.24점을 기록하며 세계 4위에 등극한 겁니다. 미국 바로 다음 2위,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G7 선진국 6개를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땅은 좁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G7 국가들이 제안한 그 오만한 시선을 전 세계를 향해 보란 듯이 단칼에 확 찢어버리고 당당히 AI 4위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미쳤다며 조롱했지만 사실 한국은 그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GDP 5,123%의 비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땅과 자원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믿던 G7 선진국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AI 기술 패권 지도에 당당히 태극기를 꽂아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성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소름 돋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브뤼셀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화려한 수사와 빈 약속들의 향연. G7 정상회의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익숙한 의례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공식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한 단어가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코리아. 처음엔 무심코 흘려들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안건이겠거니. 그런데 2번, 3번, 4번. 각국 정상들의 보좌진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안건 해결의 키로 지목되는 분위기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홍보겠지. 작은 나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잖습니까?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회의 자료를 넘기다가 한국의 기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영토 규모 1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107위권입니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됐죠. 인구는 5,100만. 게다가 감소 추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희토류도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건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까? 복도에서 한 유럽 관료를 만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 애기 많이 나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뭐 손님이니까. 예의상 챙겨주는 거지. 손님이라니. 그 말투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자들의 그 특유의 오만함이 느껴졌죠. 한국을 일회성 초청 카드로만 쓰려는 분위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서 묶음 사이에 끼어있던 얇은 표 한 장. 거기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역수지, 인공지능 경쟁력, 연구개발 투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 수치는 검은색인데 한국 수치만 빨간색이었습니다. 경고등처럼. 아니, 신호등처럼. 저는 표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왜 한국 숫자만 이렇게 표시했을까? 단순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건가? 그 순간 묘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G7이 한국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한다는. 하지만 말이 안 됐죠.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판을 흔든다는 겁니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감정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확신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접근하겠다고 결심했죠. 이 불리한 조건을 씹어먹고 대체 뭘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밝혀내겠다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GDP, 무역, 국방비, 신용등급, 외교 공관수, 기업 순위. 모니터 화면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죠. 체급이 약점이라면 다른 근육은 뭐가 있는가? 땅이 좁다면 효율은 어떤가? 자원이 없다면 기술은 어떤가? 저는 파고들었습니다. 집요하게. 그 빨간색 표가 왜 빨간색이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심정으로.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돈은 명함이 아니라 청구서죠. 원조 규모를 들여다봤습니다. ODA 공적 개발 원조. 한국이 40억 달러 수준입니다. 세계 13위권.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G7과 나란히 놓으면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적었습니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그런데 다음 항목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UN 정규 예산 분담금. 한국이 2.349%. 세계 9위권입니다. 이건 단순 참여국의 숫자가 아니었죠. 부담을 지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떠안는 자리. 저는 표를 다시 봤습니다. 영토 107위, 인구 50위권 나라가 분담금은 9위입니다. 체급과 맞지 않았죠. 이상하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솔직히 이 항목은 건너뛰려 했습니다. 호감도 같은 건 감정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 달랐습니다. 우호국 관계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외교 자산이었죠. 좋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을만하다는 신호. 협력 가능하다는 신호. 그게 외교 테이블에서 카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외교 공관 수. 주재국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한국이 180여 개국의 공관을 뒀습니다. 일부 G7 국가를 추월했더군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땅은 좁은데 팔은 길다. 촉수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정보를 듣고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이건 단순히 건물 개수가 아니었죠. 세계를 읽는 눈의 개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영토 대신 네트워크를 선택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의론자였죠. 늘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한국 데이터입니다. 아, 그거요? K- 홍보죠. 실제론 다릅니다. 저는 대답 대신 표를 더 넘겼습니다. 조작이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할 말은 없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홍보라고요? 그럼 더 센 숫자로 박살내면 되잖습니까?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분담금 2.349%. 이건 조작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유엔이 매기는 청구서죠. 외교 공관 180여 개. 이것도 거짓말 못합니다. 건물이 서 있으니까. 우호국 관계 지수. 여론조사 기관들이 매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라 구조다. 한국이 만들어낸 신뢰의 구조.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믿음을 쌓거나. 한국은 후자를 택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외교 자산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외교와 신뢰는 확인했어.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G7 테이블은 감정으로 안 움직입니다. 진짜는 경제다. 돈의 흐름. 저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GDP, 무역, 기업. 숫자의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죠. 경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GDP 총량부터 확인했죠. 한국이 세계 10위권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7 최하위 국가와도 격차가 있었죠. 역시나 회의론자가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러니 멤버는 무리라니까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총량만 들이대면 한국은 늘 약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꿨죠. 1인당 GDP.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산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특정 G7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죠. 이건 효율입니다.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칼날 같은 생산성. 저는 전율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 세계 최대 기업 명단이죠. 한국 기업이 10여 개 이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 G7 국가와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수준. 저는 메모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이렇게 많다. 전자, 제조, 배터리, 조선. 미래 산업의 전장에서 주력 병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죠. 포지션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전투 편제. 저는 숨을 고르며 적었습니다. 총량의 벽은 거대국의 특권이다. 하지만 효율은 작은 나라의 무기다. 한국은 국가보다 국민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죠. 돈을 벌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방패 없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군사비와 신용 등급. 한국이 돈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할 차례였죠. 경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GDP 총량부터 확인했죠. 한국이 세계 10위권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7 최하위 국가와도 격차가 있었죠. 역시나 회의론자가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러니 멤버는 무리라니까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총량만 들이대면 한국은 늘 약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꿨죠. 1인당 GDP.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산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특정 G7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죠. 이건 효율입니다.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칼날 같은 생산성. 저는 전율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 세계 최대 기업 명단이죠. 한국 기업이 10여 개 이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 G7 국가와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수준. 저는 메모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이렇게 많다. 전자, 제조, 배터리, 조선. 미래 산업의 전장에서 주력 병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죠. 포지션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전투 편제. 저는 숨을 고르며 적었습니다. 총량의 벽은 거대국의 특권이다. 하지만 효율은 작은 나라의 무기다. 한국은 국가보다 국민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죠. 돈을 벌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방패 없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군사비와 신용 등급. 한국이 돈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할 차례였죠. 군사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연간 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세계 상위권이죠. 저는 표를 G7 국가들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중상위권에 앉았습니다. 이 규모면 말석이 아니었죠. 전력은 구호가 아닙니다. 매년 지속되는 지출이 만드는 겁니다. 무기를 사고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체력. 한국은 그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론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군사비요? 그래봤자 핵이 없잖습니까? 저는 즉답했습니다. 오늘은 핵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갑의 크기입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력 유지, 업그레이드, 동맹 신뢰. 이 모든 게 돈입니다. 한국은 그 돈을 매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핵이 프레임을 바꾸려는구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핵을 꺼내는 순간 논점을 흐리려는 거였죠. 비대칭 무기 논쟁으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는 건 숫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방 투자.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용 등급. AA급. 저는 손이 멎었습니다. 이건 금융시장이 매기는 국가의 평판입니다.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빚을 갚을 나라.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죠. 한국이 일부 전통 강국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용 등급은 국가의 양심을 평가한다. 지정학 리스크를 끌어안고도 평판을 지켜낸 나라. 이건 운이 아닙니다. 관리죠. 국채 시장에서 한국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자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이 나라는 약속을 지킨다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국격이구나. 숫자가 증명하는 품격. 회의론자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결국 경제 규모죠. 군사비도 신용도 경제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번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방패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무역. 자원 없는 나라가 먹고 사는 방법.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볼 차례였습니다. 군사비와 신용 등급. 이 두 개가 방패라면 무역은 창입니다. 공격하고 벌어들이고 남기는 장사. 저는 예감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진짜 충격이 온다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무역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자원 빈국의 생존 공식. 한국은 내수로 못 삽니다. 바깥에서 벌어야 먹고 사는 구조죠. 무역이 끊기면 생존이 끊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요즘 세계는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장벽을 세우고 있죠. 이런 시대에 무역 의존국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멀쩡했습니다. 왜죠? 무역 총액을 봤습니다. 세계 7위권. 수출입을 합친 숫자였죠. 여기까진 예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수출만 따로 떼어냈더니 판이 달랐습니다.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6위권.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건 단순 교역이 아니야. 판매력이다. 수출은 말이 아닙니다. 계약서죠. 한국은 계약서로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치우는 힘. 그게 6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냐, 적자냐? 이게 진짜 실력을 보여줍니다. 많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남기느냐가 중요하니까요. 한국의 무역 수지를 확인했습니다. 600억 달러 흑자. 세계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큰 나라들이 적자에 허덕일 때 한국은 흑자를 냅니다. 이건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만들고 팔고 남기는 구조. G7 국가 중에도 적자인 나라가 있습니다. 소비는 많은데 생산이 약해서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팔아서 남기는 장사를 수십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흑자였죠. 그때 회의론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입니다. 뭐라고요? 경기 좋을 때만 그렇죠. 위기 오면 무너집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독일도 일시적입니까? 독일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역사가. 독일도 흑자 구조를 만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흑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한국이 수십 년째 흑자를 유지한다는 건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품질, 납기, 가격 경쟁력.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제조 생태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남기는 나라다. 회의론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론이 없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역 흑자 국가 체력. 자원이 없으면 팔아야 합니다. 팔아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보호무역 시대에 어떻게 이 흑자를 지킬까? 장벽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계속 팔 수 있을까? 저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답은 기술에 있을 거라 예감했습니다. AI와 연구개발.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진짜 연료.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 이기는 비밀. 그게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페이지를 넘겼죠. AI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패권입니다. 총도 탱크도 아닙니다. 알고리즘, 반도체, 데이터가 국가를 가르죠. AI는 21세기의 핵무기입니다. 저는 경쟁력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별 순위표였죠.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저는 손이 멎었습니다. 미국 다음이 전통 강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닙니다. 한국이 2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질서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질서 붕괴입니다. 회의론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점수 놀이입니다. 점수 놀이라고요? 평가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저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를 보시죠. 표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70%입니다. AI가 돌아가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심장을 쥐고 있죠. 다음은 인재였습니다. AI 연구자와 엔지니어 수. 한국이 상위권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밀도가 무시무시했죠. 특허도 받습니다.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 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입니다. 저는 회의론자를 쳐다봤습니다. 이래도 점수 놀이입니까?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공급망을 보십시오. 반도체 없이 AI는 못 굴립니다. 배터리 없이 전기차는 못 움직입니다. 한국은 그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G7 회의에서 한국을 초청하는 이유가 보였습니다. 안건이 뭡니까? AI 규제,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안보. 전부 한국 없이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한국은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키스톤이었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 그게 없으면 판 자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G7은 한국을 초대하는 게 아니다. 퍼즐을 완성하려는 거다. 회의론자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저는 AI 2위라는 순위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뒤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투자입니다. 미친 듯한 투자 밀도. 저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 한국이 GDP 대비 얼마를 쏟아붓는지. 그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의 숫자가 게임을 끝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봤습니다. GDP 대비 5.13%.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성격이었죠. G7 국가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전부 3% 안팎이었습니다. 한국은 5%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얼마나 깊게 찌르느냐. 한국은 GDP의 5% 이상을 미래에 쏟아붓습니다. 매년. 습관처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집착이다. G7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죠. 하지만 한국만큼 미치지 않았습니다. 부자라도 안 하면 끝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미래를 향해 가장 깊게 파고듭니다. 제가 본 건 투자 습관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본능. 생존 방정식이죠.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GDP의 5% 이상을 연구에 쏟아붓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실. 전부 돌아갑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한국이 연간 20만 건 이상입니다. 세계 4위권이죠.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밀도가 미쳤습니다. 특허는 기술의 갑옷입니다. 만들고 권리를 걸고 시장을 잠급니다. 한국은 그 갑옷을 대량 생산합니다. 상표와 디자인도 받습니다. 국제 등록 건수에서 상위권입니다. 이건 단순 숫자가 아니었죠. 세계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기술을 만들어서 끝이 아닙니다. 권리화해서 보호하고 라이선스로 돈을 벌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만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잠그는구나. 회의론자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라고요? 반도체 호황, 전기차 붐.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저는 표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 투자 비율이 몇 년째입니까? 그야 10년 넘었습니다. 20년도 넘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운은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R&D 투자는 수십 년째입니다. 호황일 때도 불황일 때도 꾸준히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략이고 구조죠. 회의론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과 연구로 자원을 만든다. 석유가 없으면 기술을 파냅니다. 광물이 없으면 특허를 캡니다. 그게 한국의 생존 방식이었죠.
저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외교, 경제, 군사, 무역, AI, R&D.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G7 테이블에 불리는 이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구조. 작지만 예리한 칼날.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죠. 이 모든 숫자 뒤에 있는 진짜 비밀. 한국이 자원 없이 땅 좁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람. 저는 교육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거기 있을 거라 확신했죠. 고등교육 이수율을 봤습니다. 한국이 70%를 넘습니다. OECD 1위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의 품질입니다. 땅 아래 석유가 없으면 사람의 머리 위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수십 년째 해왔습니다. 교육에 미친 듯이 쏟아부었죠. 대학 진학률, 연구자 비율, 기술 인력 양성. 전부 상위권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자원은 사람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영토가 좁다는 약점. 그건 집중과 효율이 됐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 그건 기술 개발로 대체됐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위기. 그건 생산성과 자동화, 고부가 가치로 대응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점이 변명이 아니라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무기로 만들었죠. 저는 G7 회의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초청한다는 말. 이제 그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손님이 아닙니다. 필수 파트너죠. AI, 반도체, 배터리, 무역, 신용, 안보. 이 모든 연결부에 한국이 있습니다. 키스톤. 그게 없으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저는 회의론자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뭐가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처음 본 빨간색 표. 그게 경고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주목하라는. 무시하지 말라는. 한국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50년 넘게 쌓아올린 시스템.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지키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국가는 자원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증명했다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한국이 G7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다. G7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느냐다. 회의장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의가 아니라 존중이었죠. 필요가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제 그 작은 나라 없이 못 굴러갑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판을 바꾼 건 크기가 아니라 밀도였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난 여정.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본 여정이었죠.